5장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법. 시어도 루즈벨트의 손님이 되어 온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강검이하고 다양한 지식이 놀랐을 것이다. 그의 방문객이 카우보이든 기병대원이든 뉴욕의 정치인이든 외교관이든 루즈벨트는 무슨 대화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언제든 손님을 맞이할 때 그는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손님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관해서 독서했다. 루즈벨트는 모든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름길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상냥한 윌리엄 라이언 펠퍼스는 수필가이자 예일대의 문학 교수였다. 그는 이러한 교훈을 생전에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수필 인간 본성에서 이렇게 적었다. 내가 8살짜리였을 나는 주말이면 후소토닉 인근 스트랫퍼드에 사는 숙모리비 린슬리의 집을 방문하곤 했다. 어느 저녁 한 정연한 남성이 찾아왔다. 그는 내 숙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나에게 관심을 돌렸다. 그 당시에 나는 보트를 매우 좋아했는데 그 손님은 아주 흥미롭다는 듯이 나와 보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떠난 뒤에 나는 열정적으로 그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대단한 남자였다. 숙모는 나에게 그가 뉴욕의 변호사이며 보트에는 일만의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었다. 내가 물었다. 그런데 왜 보트에 관해서 그렇게 오래도록 이야기하셨을까요? 숙모가 대답했다. 그분이 신사이기 때문이란다. 네가 보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흔쾌히 그렇게 한 것이야. 윌리엄 라이언 펠퍼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고모의 말을 결코 잊지 않을 것 같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 내 앞에는 에드워드 L. 샬리프로부터 온 편지가 한 통이 놓여 있다. 보이스카우트 일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어느 날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스카우트 연합 캠프를 유럽으로 떠날 예정이었는데 나는 미국 대기업 중에서 한 것이 남자의 한 명의 경비를 후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기업체 대표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 그가 $100만 수표를 발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표가 취소되어서 그 수표를 백자에 걸어두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간 나는 그 수표를 한번 볼 수 있느냐고 묻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100만 수표라니. 나는 그에게 그렇게 큰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며 아이들에게 $100만 수표를 보았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수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감탄하며 그것을 구경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큰 액수의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당신도 알아챘겠지만 샬리프는 보이스카우트나 유럽 연합 캠프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관심사로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머지않아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나저나 무슨 일로 찾아오셨다고 하셨죠? 그렇게 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즉시 들어줬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부탁한 것은 남자의 한 명을 유럽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는 5명의 아이를 보내준다고 했을 뿐더러 $1,000의 신용장을 써주며 아이들과 유럽에서 7주를 머무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부장들에게 소개장을 써주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직접 파리에 와서 도시를 관광시켜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한 몇몇 부모에게 일자리를 내어주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찾아내어서 그가 활기를 띠도록 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쉽게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과연 가치가 있는 기술일까? 어디 뉴욕의 대규모 빵 제조업체인 디버노이 앤 선스의
헨리 G. 디버너이의 예를 살펴보자. 디버너이는 뉴욕의 한 호텔에 방을 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다. 그는 4년째 매주 호텔 지배인을 찾아갔고 그가 다니는 친목회의에 참석했다. 주문을 받기 위해서 해당 호텔의 객실에서 살기까지 했지만 실패했다. 디버너이가 말했다. 그러던 중에 인간관계를 공부한 뒤에 전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 호텔 지배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 호텔 경영자협회인 호텔 크리스트스 오브 아메리카의 회원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단순한 회원이 아니라 덜건널 열의로 그 협회의 회장직을 비롯해 국제협회의 회장직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협회회가 열리던 그는 반드시 참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날 그를 보았을 때 나는 협회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이 굉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협회에 관해서 30분간 떠들었습니다. 열정으로 인해 그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 협회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삶의 열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협회 회원권을 나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동안의 방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에 호텔의 식품 조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샘플과 가격표를 가지고 방문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배인을 제대로 사로잡으셨군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문을 떠니려고 그 호텔의 문을 두드린 것만 4년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사와 그가 좋아하는 대화 주제를 알아내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문을 두드리고만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호감을 쏘고 싶다면 다음의 규칙을 따르라.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라.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6장에 단숨에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법. 너는 268번 대로의 33번가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다. 나는 직원의 우편물의 무기를 재고 도장을 찍고 돈을 거슬러주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에 지쳐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는 단조로운 일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 봐야겠어. 그러나 당신이 뭔가 특히 좋은 말을 해야겠지. 그건 나 자신이 아닌 그에 대한 말이어야 해. 그에게 어떤 진심 어린 찬사를 건넬 수 있을까? 상대방을 잘 모를 때 특히 그 질문은 답하기가 까다롭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곧바로 칭찬할 만한 장점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그가 내 우편물의 무게를 재는 동안에 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사한 머리카락을 가지셨네요. 그는 놀란 것처럼 나를 올려다 보았다. 그의 얼굴은 미소로 환해져 있었다. 겸손하게 말했다.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에요. 나는 그에게 원래 아름다움을 조금 잃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아름다운 머리카락이라 말했다. 그는 대단히 기뻐했다. 우리는 잠시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데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머리카락을 좋아했죠. 그 사람이 나락을 뜻한 발걸음으로 전신 식사를 하러 갔다고 자신 있게 자신할 수 있다. 그는 아마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멋진 머리카락이 일행해. 이 이야기를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들려준 적이 있는데 한 남자가 후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했나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가정스러울 정도로 이기적이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정직한 칭찬의 말 한마디로 약간의 행복을 정할 줄 모른다면 우리 마음의 크기와 덜 익은 사과보다도 작다면 실패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결과다. 당연히 나는 그 친구로부터 무언가를 원했다. 그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를 위해 무언가 했다는 만족감을 얻었다. 그리고 그 만족감은 오래도록 그의 기억 속에서 빛나며 노래할 것이다. 인간 행동에는 단 하나의 정려한 법칙만이 존재한다. 이 법칙에 따른다면 우리는 결코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친구와 끊임없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법칙을 깨는 즉시 우리에게는 끝이 없는 문제가 닥칠 것이다. 그 법칙은 바로 언제나 상대방이 자신이 정리한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어라. 자, 우리가 앞서 언급한 존 듀이는 정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인간 본능의 가장 깊은 욕구라고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 또한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규칙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이 갈망은 우리를 동물과 구분시켜주는 요소다. 그리고 문명 발생의 기원이기도 하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의 인간관계의 법칙을 알아내기 위해서 애써왔다. 그리고 그들은 단단하게 정리한 교훈을 깨우쳤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조로아스터는 2500년 전 페르시아의 초장자들에게 이 법칙을 가르쳤다. 공자는 2400년 전 이 법칙을 중국인들에게 전했다. 독일을 성립한 노자는 양적한 계곡에서 제자들에게 이를 가르쳤다. 부처는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신성한 겐지스 강변에서 이를 전도했다. 힌두교 경제는 그보다도 1000년 전에 이미 가르침을 행했다. 예수는 그 옛날 유대인의 돌 언덕에서 가르침을 전했다. 그리고 아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일 이 법칙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타인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그에게 해주어라. 당신은 만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원한다.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당신은 당신에 속한 작은 세상에서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원한다. 저속하고 진심이 아닌 아첨은 듣고 싶지 않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진심 어린 칭찬이다. 당신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찰스 슈와브의 말처럼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을 해주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 황금률을 따르자.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자. 어떻게, 언제, 어디서 그렇게 해야 할까? 답은 이렇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를 들어서 나는 라디오 시티의 한 요원에게 헨리 스베인 사무실의 호스를 물어본 적이 있다. 멀쩡한 유니폼 차림의 그는 당당한 태도로 명확하고 똑부러지게 세 가지 정보를 제공했다. 헨리 스베인 성 고르고 18층 성 고르고 1816호.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나는 멈춰서서 그에게 다시 돌아갔다. 제 질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답변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주 알아듣기 쉽고 상세했어요. 마치 예술 같아 보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많이 없거든요. 그는 기쁨에 젖어는 왜 자신이 말을 할 때 숨을 고르는지, 그리고 왜 그런 소리를 내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내가 건넨 말 몇 마디가 그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18쪽으로 향하는 동안에 나는 그날 오후 한 명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질량의 보탬이 되었다고 느꼈다. 이 칭찬의 철학을 사용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대사가 되거나 클렘 베이커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필요는 없다. 매일의 일상에서 그 마법을 실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만일 감자튀김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으깬 감자를 가져다 주었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다.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감자튀김을 더 선호해주세요. 종업원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전혀 귀찮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인 존중에 답하기 위해 기꺼이 감자 요리를 바꿔서 내어올 것이다. 귀찮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이런 친절하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와 같은 예의 바른 표현은 단조로운 일상을 부드럽게 굴러가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당신을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헐케인의 소설 기독교도 판사 맨섬 사람은 모두 20세기 초의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었다. 그는 대장장이 아들로 학교는 딱 8년을 다녔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당대 문학인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소네트와 발라드를 사랑했던 홀케인은 단테 가브리엘 로제트의 시를 탐독했다. 로제트의 예술적인 업적을 칭찬하는 글을 써서 직접 시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크게 기뻐했던 로제트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내 능력에 관해서 이토록 수준 높은 평가를 하는 청년이라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겠군. 그렇게 로제트는 대장장녀 아들을 런던으로 데려와 자신의 비서를 일하도록
했다. 홀케인의 인생은 그렇게 전환점을 맞았다. 새로운 직장에서 그는 당대의 훌륭한 작가들을 만났다. 그들의 충고와 격려를 받으며 그는 작가로서 경력을 시작했고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맨 처음에 있는 그의 생가인 그리 바켓은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성지가 되었고 그는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남겼다. 유명인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글이 아니었다면 그는 가난한 무명으로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온 직전이 가진 큰 힘이다. 로제티는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건 홀로 일이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그것도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말이다. 모든 국가의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자신이 일본인보다 우세하다고 생각하는가? 진실한 일본인들 또한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서 한 보수적인 일본인은 자국인 여성이 백인 남성과 춤을 추는 모습을 본다면 심하게 성을 낼지도 모른다. 당신은 자신이 인도의 힌두교 신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당신이 걸리지만은 수백만의 힌두교 신자들은 자신들이 당신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이교도의 그림자가 스치며 더럽혀진 음식에 손을 내는 것만으로도 몸이 더러워진다고 거들먹될 것인가? 당신은 자신의 에스코모인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당신의 권리다. 하지만 에스코모인들이 당신을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가? 에스코모인들 중에서 떠들 일꾼들이 있는데 이들은 쓸모없는 논팡이들로 이러기를 싫어한다. 에스코모인들은 이들을 백인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는 최대의 경멸을 담은 표현이다.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도 조국이 우월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여기에서 애국심과 전쟁이 발생한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겠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자신이 당신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작은 세상에서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다해서 인정하여 그가 그렇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에건슨이 했던 말을 기억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배울 점이 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리고 안심한 것은 정말이지 역겹다고 할 수 있는 소란과 자만심을 보여줌으로써 얻은 자그마한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여, 오만한 인간이여, 작고 덧없는 그늘을 뒤집어쓰고 터무니없이 기이한 속임수를 써서 천사들은 눈물 짓게 하는구나.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규칙을 이용하여서 놀라운 결을 얻게 되는지를 들려주겠다. 카네티커스의 한 변호사의 일러를 사용하자 친지들이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 실명을 밝히지 않는 것을 선호했다. 강의를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아저씨는 아내와 함께 그녀의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 롱아일랜드로 차를 타고 나서다. 얼마 동안 나이든 고모와 이야기를 하던 그의 아내는 사촌들을 만나겠다며 자리를 떴다. 그는 어떻게 칭찬의 법칙을 적용했는지에 관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에 나이든 부인과 같이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집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칭찬을 할 만한 것을 찾아보았다. 그가 질문했다. 이 집은 1890년도에 지어진 것이지요? 그녀가 답했다. 맞아요. 그가 말했다. 제가 태어난 집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아름답고 잘 지은 집이요. 멸치하기도 하고요. 이제들은 이런 집을 짓지 않지요. 부인이 동의했다.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집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조그마한 아파트에 냉장고만 있으면 만족하고 차를 타고 쏘다닐 뿐이지요. 그녀는 부드러운 기억을 회상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꿈의 집이에요. 이 집은 사랑으로 지었어요. 남편과 내 오랫동안 안에 꿈꿔온 곳이었죠. 건축가도 없이 직접 설계를 했답니다. 그는 아저씨에게 집을 구경시켜 주었고 그는 그녀가 여행을 다니며 사온 아름답고 평생에 걸쳐서 소중하게 간직한 페이즐리 샤워, 오래된 영국 다가세트, 웨이우드 도자기, 프랑스 침대와 의자, 이탈리아의 그림, 한때 프랑스의 성에 걸려 있어나는 실크 커튼과 같은 보물들을 보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아저씨에게 집을 구경시켜준 뒤에 그녀는 그를 차고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아주 양호한 상태의 패커드 자동차 한 대가 있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남편이 죽기 얼마 전 제게 사준 차예요.
그가 떠난 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며 당신은 좋은 것들을 얻어버린 사람이니까 이 차를 당신에게 주고 싶거냐. 그가 답했다. 세상에 고모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냐. 당연히 감사한 일이나 이 차를 정말 받을 수는 없어요. 저는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닌걸요. 저기는 세차가 있어요. 그리고 친척분들 중에는 그 패커들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녀가 외쳤다. 피가 안 섞였다니. 저 차를 가져기 위해서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피가 섞인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차를 줄 수는 없어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중고차 판매원에게 파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팔다니. 내가 이 차를 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낯선 사람들이 남편이 선물해준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꿈도 볼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신에게 주겠어요.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차를 안을 방도가 없었다. 페이즐리 쇼울 프랑스 고가구. 그녀 추억들과 함께 그 집에 홀로 남겨졌던 그녀는 작은 인정에 목말라 있었다. 젊고 아름다웠던 그녀에게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샀던 시절이 있었다. 한때 그녀는 사랑으로 채워진 따뜻한 집을 짓고 유럽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집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나이가 들며 외롭고 고립된 그녀에게는 사람의 온기에 진심 어린 칭찬이 약간 필요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마치 오아시스를 맞이한 사막처럼 그녀는 아끼는 패커들을 선뜻 내놓을 정도로 큰 감사함을 느꼈던 것이다. 다른 예시를 살펴보자. 도널드 M. 맥마흔은 묘목미의 조경업체인 루이스 N. 발렌타인의 관리자로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친구를 얻고 사람의 변화시킬 수 있는 강의를 들은 지 얼마나 지나지 않아 나는 어떤 유명한 변호사의 사유지를 조경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나와 다량의 진달래와 철쭉을 심고 싶은 장소를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취미를 가지셨네요. 정말 예쁜 강아지들이에요. 매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많은 상을 타시는 일을 알겠어요. 작은 칭찬의 여과는 굉장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개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지요. 사육장을 둘러보시겠어요? 그는 나에게 그의 개들과 받은 상들을 보여주는 데 거의 1시간을 썼습니다. 그는 혈통소를 가지고 와 개들의 아름다움과 똑똑함을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나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무척 좋아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한 마리를 선물하지요. 강아지 먹이를 주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던 그는 잠시 멈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말로 알려주었다가는 까먹을 테지요. 종이에 적어주겠습니다. 집안에 들어갔던 그는 혈통소와 먹이를 는 방법을 적어서 나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수백 달러나 되어 보이는 강아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1시간 15분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취미와 성취의 진심이 담긴 칭찬을 건네기 때문에 그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카라거 조지 이스트먼은 영화 촬영을 가능하게 만든 투명 필름을 발명하며 1억 달러의 재산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다. 그 무슨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려될 법 없이 작은 인정에 굶주려 있었다. 예를 들어보자. 이스트먼이 로체스터에서 이스트먼 음악학교와 킬본홀을 짓고 있던 당시에 뉴욕 소재 슈피리어 시팅사이어 회장 제임스 애덤스는 그 짓는 건물 관객석의 의자 납품 계약을 따내고 싶어 했다. 애덤스는 건축가에게 전화를 해서 로체스터에서 이스트먼과의 약속을 잡았다. 애덤스는 도착했을 때 건축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주문을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하는 말이지만 조지 이스트먼의 시간을 5분 이상 빼앗아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엄격하고 몹시 바쁜 사람입니다. 용건만 빠르게 말하고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애덤스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이스트먼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는 곧 고개를 들더니 안경을 거쳐 쓰고 건축가와 애덤슨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신사분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건축가가 그들을 소개하자 애덤슨이 이렇게 말했다. 이스트먼 씨, 기다린 동안에 사무실을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실내 인테리어와 목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근선 사무실은 생전 처음이군요. 조지 이스트먼이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근사한지 세상 깨닫게 되네요. 처음 지었을 때는 정말 좋아했는데요. 머리에 생각이 많다 보니 때로는 몇 조씩 방을 둘러보지 않을 때도 있답니다. 이러면서는 손으로 목재를 만져보기도 했다. 영국산 오크가 아닌가요? 이탈리아산 오크와는 질감이 조금 다르네요. 이스먼이 대답했다. 맞아요. 영국에서 수입해온 오크입니다. 고급 목재를 다루는 친구가 나를 위해서 골라준 것이죠. 그리고 이스트만은 방을 구경시켜주며 자신이 직접 설계와 건설에 참여한 여러 요소를 비롯하여 크기와 색감, 수공예가 들어간 부분을 설명해 주었다. 방을 돌아다니며 목공예품을 감상하는 동안에 그들은 창가에 서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조지 이스트먼은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자신의 일을 얻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관들을 소개해 주었다. 로체스터 대학 종합병원, 동종요법병원, 요양원, 어린이병원과 같은 것들이었다. 애덤스는 그가 자신의 부를 인류의 고통을 돌기 위해선 이성적인 방법을 따뜻하게 칭찬하였다. 곧 조지 이스트만은 유리 진전들을 열어서 그가 산 최초의 카메라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 영국인으로부터 구매한 발명품이었다. 애덤스는 그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 겪은 고통에 대해서 세세히 물어보았다. 그리고 이스트먼은 유년 시절에 겪은 가난과 자신이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에 홀로 남은 어머니가 하숙집을 운영해야 했던 일들을 들려주었다. 가난의 공포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를 집어삼켰고 그는 어머니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그가 사진 건강판과 관련한 경험담을 들은 동안에 애덤스는 질문하고 경청하며 그의 말에 집중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이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때로는 밤을 새워서 일했는지, 화학실험에 실에는 쪽잠을 잤는지, 어떤 때는 72시간 동안에 옷을 갈아입지 못했는지 이야기했다. 제임스 애덤스는 이스트먼의 사무실에 들어갈 때 그의 시간을 5분 이상 빼앗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1시간도 아닌 2시간이나 흘렀다. 그러고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조지 이스트먼은 애덤슨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 일본에 갔을 때 의자를 몇 개 사와 베란다에 두었어요. 하지만 햇빛에 페인트가 날아가 버려 시내에 나가서 페인트를 써서 직접 의자를 칠했답니다. 제가 어떻게 의자를 칠했는지 보고 싶다면 좋습니다. 저희 집 오셔서 점심도 드시고 구경도 하시지요. 점심 식사 후에 이스트먼은 애덤슨에게 일본에서 사온 의자를 보여주었다. 몇 달러 이상 주기 아까워 보이는 그런 의자들이었지만 백만장자 조지 이스트먼은 그 의자들을 직접 칠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 계약에서 오가는 금액은 자그마치 9만 달러였다. 과연 누가 그 계약을 성사시켰을까? 제임스 애덤슨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경쟁자였을까? 그 일이 있고 이스트먼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 사이로 남게 되었다. 이런 칭찬의 마법 같은 효과를 어디에서부터 적용하면 될까? 왜 집에서 시작하지 않는가? 집만큼 이러한 효과가 필요하거나 무시받는 것도 없다. 당신의 배우자에게도 어쩌면 좋은 면이 있을 수 있다. 적어도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한 번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가진 매력을 당신이 얼마나 높이 사는지 말해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대체 언제였느냐는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나는 브런즈윅에 위치한 미르미시의 상륙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나는 캐나다 서부의 깊숙한 곳에 혼자 외롭게 캠프를 꾸렸다. 유일한 읽을거리는 지역신문이 전부였다. 나는 강고와 도로시 딕스의 기사를 포함해 모든 것을 읽었다. 그녀의 기사가 너무나 훌륭했던 나머지 나는 그 부분을 오려 간직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 이 현명한 충고를 들을 수 있다면 저런 신부 수업이나 신랑 수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었다. 블라니 돌은 아일랜드 로크 코크주 블라니 성 안에 있는 돌로 이걸 맞추면 단련 능력이 생긴다고 한다. 이걸 맞추기 전까지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 전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하지만 결혼 후라면 칭찬은 불가피한 일이자 개인적인 안전도 걸린 일이 된다.
결혼 생활은 정직함이 아닌 의무 같은 것이다. 영화로운 삶을 원하는가? 배우자가 이던 집안일을 지적하거나 당신의 부모와 비교하지 말아라. 반대로 그 사람을 무한히 칭찬하라. 배우자가 구워준 고기가 가죽같이 질기고 빵은 새카맣게 탔는가? 불평하지 마라. 평소 완벽했던 그 사람의 요리 예전에 그날만큼은 음식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간단히 말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의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너무 성급하게 시작하지는 말아야 한다. 배우자의 의심을 살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오늘이나 내일 밤 그녀 또는 그를 위해서 꽃이나 달콤한 디저트를 선물해보라. 누가 시켜서라고 말하지 말아라. 시키기 전에 하라. 선물의 미소와 따뜻한 애정의 말을 동봉하는 것을 잊지 말라. 더 많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혼율이 뚝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성이 당신과 사랑에 빠져들 수 있는지 알고 싶은가? 여기 그 비결이 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에 훌륭한 비결을 알 수 있다. 도로시 닉스에게서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한 유명한 증언자와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다. 그 남자는 무려 23명의 여성의 마음과 통장을 훔친 이력이 있었다. 그에게 이성을 사로잡는 방법을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무슨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다. 그저 여성에게 그녀에 관해서 이야기해 줬을 뿐이다. 남성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쓸 수 있다. 대영 제국을 지배한 사람 중에서 가장 기민한 사람이었던 디즈라엘리는 말했다. 상대에 관해서 이야기해라. 그는 몇 시간이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다음의 규칙을 따르라. 규칙이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워라.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대하라. 당신이 이제 이 책을 충분히 많이 읽었다. 책을 덮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칭찬의 철학을 적용하기 시작해라. 그리고 마법이 일어나는 것을 감상해라. 제2부를 요약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방법은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있는 관심을 가지고 미소를 짓고 누군가의 이름은 세상 그 어느 단어보다도 가장 달콤하고 중요하게 들린다. 경청하는 법을 배워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관해서 이야기해라. 다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라.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대하라.